노년의 복수 주인공 독백. 일막 침묵 속의 고통. 밤마다 이렇게 혼자 앉아 있으면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73살이 된 지금까지 과연 나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았을까요?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네요. 잠이 안 와요. 나이가 들수록 잠자리가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이 집에서 느끼는 숨막히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거실에서 아들이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전화하고 있어요. 야, 우리 아버지? 평생 월급쟁이였어. 퇴직금도 얼마 없고. 솔직히 짐이야, 짐. 문틈 사이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평생 이놈을 위해 허리 휘도록 일했는데 이게 내가 받는 대우구나.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고 있네요. 시아버님이 돈이라도 많으면 모르겠는데 옆집 어르신은 자식들한테 매달 용돈도 주신다던데 우리는 거꾸로잖아. 며느리의 말도 칼처럼 파고들어요. 맞는 말이에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늙은이가 되어버렸어요. 이막 어둠 속의 기억들. 손자 방에서는 친구들과 게임을 하며 큰 소리를 내고 있어요. 아, 우리 할아버지? 완전 찐따야. 돈도 없고 냄새나고. 옆집 할아버지는 벤츠도 타시는데 친구들이 웃는 소리가 들려와요. 키읔키읔키읔. 그럼 할아버지 바꾸지 그래? 인정, 우리 할아버지도 별로야.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내가 이렇게 무시받으며 살아야 하나?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게 내 말년의 모습이라니. 젊었을 때가 떠올라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30년 넘게 했어요. 회사에서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받았죠. 하지만 어린 아들이 울며 아빠하고 부를 때도, 학교 운동회에 와달라고 할 때도 나는 항상 일이 우선이었어요. 나중에 하면서 미뤘죠. 사춘기 때도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아들이 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도 대화 대신 무조건 혼내고 공부하라고만 했죠. 소통이 뭔지 몰랐어요.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습이에요. 산막 운명의 전화. 새벽 3시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 시간에 전화가 오는 건 대부분 좋지 않은 소식이거든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수야. 나 병철이야. 병철이. 30년 전 사업 문제로 크게 싸우고 절연했던 친구였어요. 그때 나는 그놈 때문에 큰 손해를 봤거든요. 원망도 많이 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있어. 너를 꼭 만나고 싶다.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가난 말기야. 의사가 2주 정도 남았다고 해. 제발 한 번만 와줘.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에 그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죽어가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사막병원에서의 재회. 병원 중환자실에 도착했어요. 온통 기계에 둘러싸인 병철이의 모습. 30년 만에 본 병철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앙상하게 말라서 뼈만 남은 모습이더라고요. 영수야. 정말 고마워. 와줘서. 병철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사업할 때 너한테 큰 피해 줬지? 밤마다 생각났어. 이제 와서 뭘 들어봐. 나 그 후에도 계속 사업했어. 운 좋게도 크게 성공했지. 하지만 혼자였어. 가족도 없고. 병철이의 눈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성공했지만 혼자. 나와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며 살았구나 싶었어요. 오막 충격적인 제안. 영수야, 내가 모은 돈 18억이야. 뭐? 병철이가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이거 다 내 거야. 통장하고 인감 모든 서류가 여기 있어. 순간 현실감이 없었어요. 18억. 내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미친 소리 하지 마. 왜 갑자기 나한테? 너밖에 없어. 진짜 친구는 너뿐이었어. 그리고 너도 나처럼 외롭게 살고 있잖아. 병철이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복수의 영수야. 너를 무시한 그놈들한테 이제 내가 권력을 가져봐. 그 순간 병철이의 눈에서 뭔가 기묘한 광기가 보였어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육막 돌아온 집에서의 변화. 집에 돌아와서 봉투를 열어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18억이 들어있는 통장과 모든 서류들. 꿈같은 일이었어요.
그때 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아버지 뭐해요? 또 혼자 앉아서. 답답하게. 평소 같으면 미안하다고 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달랐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들아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뭔 얘기요? 용돈 달라는 얘기면 그냥 주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평생 나를 ATM 기계로만 생각했구나. 이제는 그마저도 바닥났다고 무시하고 칠막 권력에 막. 다음날 아침 가족들을 거실에 모이게 했어요. 다들 모여봐. 중요한 발표가 있어. 며느리가 짜증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아침부터 뭔 발표예요? 저 출근 준비해야 하는데. 손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 또 잔소리 하려는 거 아니야? 그들의 반응을 보며 이제 정말 끝장을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철이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 내가 권력을 가져볼 시간이에요. 통장을 테이블에 던졌어요. 이거 봐. 구막 진실의 폭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18억이라는 거금이 내게 준 용기였을까? 아니면 평생 억눌러온 분노가 한계에 도달한 것이었을까? 가족들 앞에서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다. 평생 너희들 위해 살았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아들이 대학 갈 때 등록금 마련하려고 대출까지 받았어. 결혼할 때도 집 장만해 주려고 내 적금 다 털었지.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가족들은 모두 침묵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손을 비비적거렸다. 아들이 조용히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나는 계속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야? 나를 짐 취급하고 무시하고. 이게 내가 받을 대우냐? 말하면서 눈물이 났다.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기분이었다. 특히 손자에게는 더욱 서운했다. 손자야, 할아버지가 냄새난다고? 가난해서 창피하다고? 손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상처받은 내 마음은 어떻게 해? 그 순간 나는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다. 밤늦게 일하면서도 자식 교육비 걱정했던 이야기, 병원비 아끼려고 아픈 것도 참았던 이야기, 그럼에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모든 순간들을. 신막 권력의 어두우면. 하지만 복수의 쾌감도 잠깐이었다. 며칠 지나니까 뭔가 허전했다. 가족들이 나한테 잘해주긴 하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들의 변화가 가장 노골적이었다. 아버지, 마사지 의자도 사드릴까요? 좋은 걸로요. 예전에는 아버지, 전기료 좀 아껴 써요라고 했던 그 입으로.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아버님, 오늘 한우 사왔어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로요. 평소에는 마트 특가 고기도 아까워했던 그녀가. 손자의 태도 변화가 가장 씁쓸했다. 할아버지, 같이 게임해요. 새로 산 게임기로.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다가가면 피하던 아이가 갑자기 관심을 보였다.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용돈을 더 달라고, 친구들과 놀러가는 돈을 달라고. 모든 게 가짜 같았다. 돈 때문에 하는 행동들. 진짜 사랑이나 존경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공허해졌다. 권력이 주는 달콤함 뒤에 숨어있는 쓰라림을 맛보고 있었다. 집안 분위기도 이상해졌다. 가족들이 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던 식탁이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나는 원했던 것을 얻었지만 진짜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11막 의문의 방문자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궁금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혹시 김영소 씨 맞으십니까?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다. 네, 맞는데. 누구세요? 저희는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고인 이병철 씨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병철이한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였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그 돈의 문제가? 검찰 수사관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이병철 씨가 운영하던 사업체들이 대부분 불법 도박 관련이었습니다. 돈 세탁 혐의도 있고요. 뭐라고요?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분이 남긴 재산은 모두 범죄 수익으로 추정됩니다. 몰수될 예정이고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봤다. 아들도 회사에서 급히 돌아와 거실 한구석에 서 있었다.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난 몇 주간의 호화로운 생활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판이었다. 12막 충격적인 진실.
머리가 하얘졌다. 18억이 모두 불법 자금이었다니. 병철이는 왜 이런 돈을 나한테 줬을까?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내가 범죄 수익을 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검찰 사람이 말했다. 고인이 마지막에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였다. 병철이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병철이의 편지 내용이었다. 영수야, 미안해. 이 돈은 깨끗한 돈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한 번이라도 권력을 느껴보길 원했어.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잖아. 잠깐이라도 존중받는 기분을 느껴봤으면 했어. 곧 이 돈은 사라질 거야. 하지만 그 경험은 남을 거야. 그걸로 충분해.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병철이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다. 복수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당당해지는 경험을 주고 싶었던 거였다. 평생의 친구가 내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 수사관이 덧붙였다. 이병철 씨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것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그제서야 깨달았다. 병철이가 준 것은 돈이 아니었다. 자존감이었다. 비록 그 돈은 사라질지라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느꼈던 당당함과 존중받는 기분은 진짜였다. 그리고 가족들의 진심도 분명 어딘가에는 있었을 것이다. 돈은 모두 반납해야 했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초라한 김영수가 아니었다. 병철이의 선물 덕분에 나는 내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 13막 모든 것을 잃다. 검찰 수사의 시작. 어느 날 새벽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깼어요. 문을 열어보니 검찰청 수사관들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있었고요. 김영수 씨 맞으시죠? 압수수색영장이에요. 협조해 주시기 바라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체계적으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통장, 계약서, 투자 관련 문서들. 병철이가 남긴 모든 흔적들을 하나씩 가져갔어요. 수사관님,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피해자로 분류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수사에 협조해 주셔야 해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병철이가 말했던 그 돈, 정말 문제가 있었던 거였어요. 충격적인 진실. 수사관이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고인이 되신 박병철 씨가 운영하던 투자회사가 폰지 사기였어요.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있고 피해 규모만 수백억 원에 달해요. 선생님께서 받으신 18억 원도 다른 피해자들의 돈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돈이었다니.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환수돼요.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죠. 다만 선생님은 사기에 가담하신 게 아니라 이용당한 것으로 보이니 형사처벌은 없으실 것 같아요. 머리가 돌 것 같았어요. 순식간에 모든 게 사라진다는 게 18억이라는 거금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였어요. 가족들의 반응. 수사관들이 떠난 후 집안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인가요? 범죄에 연루된 돈이었다고요? 아들아, 나도 몰랐어. 병철이가. 며느리는 얼굴이 하얘져서는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우리가 그 돈으로 살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가장 충격적인 건 손자의 반응이었어요. 그 아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듯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우리 또 가난해지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자랑했는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에게 돈의 소중함이 아니라 돈의 허상을 가르쳐줬구나. 며칠 뒤 가족들의 태도가 다시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의 차가운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아들은 말수가 적어졌고 며느리는 눈도 잘 안 마주치려 했어요. 손자는 할아버지 집은 재미없어라며 자주 나가버렸고요. 역시 돈이 있을 때만 존중해주는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허탈했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한 기분도 들었어요. 14막 진정한 깨달음. 예상 밖의 평온. 이상하게도 모든 걸 잃고 나니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달까요? 병철이 말이 맞았어요. 그 경험 자체는 남아있더라고요. 혼자 방에 앉아 곰곰 생각해봤어요.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돈이 생기면서 달라졌던 사람들의 태도, 내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던 내 모습, 그리고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까지. 진짜 중요한 게 뭘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돈이 있을 때 받았던 그 존경들, 그건 진짜가 아니었어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돈을 위한 거였으니까요.
아들과의 진솔한 대화. 며칠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못했어요. 아들아, 사과는 됐어. 아니에요. 아버지가 돈이 없을 때는 대충 대했으면서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잘해드린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아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돈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네,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때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른이 되어서 처음 보는 아들의 눈물이었어요. 15막 새로운 출발. 그 후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간 거였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달랐어요. 영수 씨,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복지관 김 할머니의 인사였어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며 뛰어와서 안기는 그 아이들. 그들에게는 내가 누구인지 뭘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놀아주는 할아버지일 뿐이었죠. 손자와의 특별한 시간. 어느 날 손자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복지관에서는 뭘 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같이 가볼래? 정말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가 도와주면 할아버지도 더 힘이 날 거야. 다음 주에 손자와 함께 복지관에 갔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가 금세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갈 수 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돈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짜 가까워진다는 걸. 16막 마지막 깨달음. 병철이 무덤에서. 병철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병철아, 고마워. 내가 준 건 돈이 아니었구나. 깨달음이었어. 무덤 앞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어요. 권력의 허상도 보여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알게 해줬어. 돈으로는 진짜 존경을 살 수 없다는 것도, 진정한 관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도 배웠어.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새로운 다짐.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참 편안했어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진짜 소중한 걸 찾았거든요. 에필로그 희망의 메시지. 요즘 참 행복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드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진짜 소중한 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도 분명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걸 믿고 오늘도 힘내세요.